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에 숨겨진 진실, 기업 공시 완벽 분석을 통해 이기는 투자의 법을 찾는다. 안녕하세요.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투자의 시작은 공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투자에 있어서 공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쏭달쏭한 공시도 이분과 함께라면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죠. 대한민국 1호 공시 분석가 변형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 드디어 기다리던 빅스텝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이걸 참 바로 즉각적인 영향이 나오기도 할까요? 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빅스텝 단행 이후로 증시의 이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반등할 것이다. 근데 이 반등은 페이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단행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이언트 스텝 단행 이후에 미국 증시가 좀 상승해 줬어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소 좀 내려갈 수 있겠다. 이 기대감 좀 반영되면서 상승을 해줬는데 상승하고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됐죠? 쭉 다시 빠졌죠. 6거래일, 7거래일, 거의 2,300포인트도 깨진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게 착시 효과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조의 어떤 우려감들을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단행하면서 이제 시작이 좀 되는 셈이고, 오히려 하루 정도는 기대감에 따른 어떤 반등이 있지만 이제부터 또 시작이죠. 네. 우리나라도 사실상 빅스텝 단행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조금 줄여놨지만 그래도 7월에 다시금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을 좀 단행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다음 금통위에서는 또 추가적인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는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는, 자, 이러한 요인들이 증시 자금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금리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머니무브 안전 자산으로서의 이동은 본격화될 것이지만 이게 지속적인 이탈이 아니라 부분적인 이탈 자금이 좀 빠지고 나서 증시가 좀 바닥을 다지고 나면 추세가 좀 전환되는 시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FOMC에서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단행하고 나면 네. 오히려 이 기조 효과가 7월 말까지는 증시의 조정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8월 초에는 그래도 2분기 실적 기대감을 수반하는 종목들을 기점으로 개별 종목의 어떤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7월보다는 그리고 8월 첫째 주 내지 둘째 주에 장세가 조금 더 보다 완화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다리던 소식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안도감으로 살짝 반등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는 있지만요. 이거는 페이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간밤에 미장이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62%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95%, S&P 500 지수는 0.92% 하락한 채로 세 개 지수가 모두 파란불 켠 채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경계감에 하락 마감을 한 모양인데요. 우리 증시도 오늘 하락을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빅스텝이 단행이 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살짝 반등에 성공하는 모양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0.8%, 0.75% 상승하면서 2,335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23% 상승하면서 760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동시에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수세를, 외국인은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388억 원어치의 물량을, 외국인은 637억 원어치의 물량을 팔고 있고 기관은 295억 원어치의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0.29% 상승한 채로 2324선에서 출발했습니다. 반면에 시간이 흐르면서 9시 30분경에 최저지수 2312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빅스텝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0시대에 접어들면서 최고지수 2341선 터치한 채로 살짝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2335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0.07% 상승한 채로 751선에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에서 비슷하게 9시 때 최저지수 한번 터치했습니다. 최저지수 747선 터치하고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2% 상승한 채로 759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 SDI 세 개 종목이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업체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으면서 오늘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보다도 더 많이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LNF와 에코프로비엠, 이 전기차 소부장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LNF는 2%대의 상승률을, 에코프로비엠은 6%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ENM이 오늘 외국인의 대량으로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대 상승률 보여주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02,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CJN이 약간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홀로 2%대 하락률 보여주면서 46,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었죠. 오늘은 살짝 내려오기는 했지만요. 아직까지도 1,300원대를 웃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1,304원 70전에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1235원 정도에서 터치를 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빅스텝과 또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 이후에는 환율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것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전의 시황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뭐 지금 채팅방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힘든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보유 종목들의 이 주가 좀 추가 하락될 수 있는 어떤 우려감들 너무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금통위의 이 빅스텝 단행이 추가적으로 여기서 좀 더 빠진다. 자,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대형주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큰 종목들의 경우에 낙폭을 좀 더 가져가면 이게 지수의 하락작용으로 오히려 지수의 어떤 하락을 좀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지금 저는 소형주 관점에서는 상당수 지금 바닥권 영역이라고 봅니다. 일본 기준에서는 코로나19의 엔데믹 확산 이전인 2020년도 3월에 최저 구간까지 돌입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간까지 더 하회한다. 이 부분은 저는 그 부분까지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상당수 주가 조정은 좀 컸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사실상 코로나19 확산 시점으로부터 주가가 한 일봉 주가 기준의 최고점 기간에서 다시금 좀 내려온 구간들이 통상적으로 좀 평균치 코로나19 테마주에 편입됐던 종목들은 한 마이너스 70에서 80%까지 손실 구간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일반 코로나19 수혜 종목이 아닌 기타의 종목들의 경우에는 거의 한 반 토막 내지 한 60에서 많게는 70%까지 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빅스텝 단행으로 인해서 외인 자금의 이탈 가속화는 상대적인 외인의 포지션이 좀 더 큰 종목군인 대형주, 중형주 이상군에서 이탈이 가속화되는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소형주에서 여기서 뭐 더 빠질 게 어딨나. 저는 사실 지금 주가보다 더 빠져봤자 지금 현 시가 기준에서 뭐 한 10% 정도 더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네. 이게 코스피의 2200선 초반 아주 보수적으로 2150선 내지는 2100선 후반의 어떤 지수에 돌입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배팅 부분을 오히려 지금 바닥권 영역에서 더 그 안에서 20% 30%가 더 빠진다. 자, 이 요인은 아니고 지금 외인 자금의 가속화는 이 대형주나 이 포트폴리오의 어떤 이 포지션이 좀 더 집중된 외인 수급이 좀 큰 종목들에서 좀 하락폭이 좀 더 가셔야 된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증시의 흐름은 사실상 이 빅스텝 단행으로 인해서 이 우려감이 사실은 좀 이미 선반영된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좀 네. 말씀드렸듯이 일단 단기에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오늘로부터 또 시작입니다. 내일도 물론 이 전체적인 지수 조정은 좀 있겠지만 제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큰 영향보다는 이 대형주와 중형주 이상에서의 어떤 이 낙폭 과대 시점이 좀 더 빈번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주신 소형주에 대해서는요, 뭐 지금보다도 더 빠질 여력이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지켜보시다 보면 대형주나 중형주 이상에서는 과대 낙폭 구간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소형주는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황 흐름을 살펴보면서 원달러 환율을 말을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정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확인을 하셨다시피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 시작과 함께 훌쩍 뛰었습니다. 1316원을 돌파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결국에는 전날보다 8.2원이나 오른 1312원 일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밟는다고 해도 미국이 더 가파르게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미국의 달러를 쫓아가면서 외국인의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또 환율은 1350원도 뚫을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이 환율이 그럼 정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예상 지표에서는 이 금리 인상,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환율이 좀 다소 안정화될 것이다. 제가 그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도 이번 연준에서 다시금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 또다시 갭이 생기긴 해요. 네. 근데 우려했던 금리의 역전 현상은 발생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 상황 때문에 빅스텝을 좀 단행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소비자 물가 지수의 급등 요인에 따라서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고심이 좀 컸을 것이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8월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 금리 인상의 어떤 갭을 좀 더 줄이기 위한 다음 번기에는 뭐 우리나라도 자이언트 스텝을 만약에 단행한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금리의 갭이 줄어드는 현상 내지는 뭐 거의 뭐 비슷해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인 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는 어떤 명분은 없는데 금리의 단차가 좀 커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을 이동하는 관점에서 금리를 미국 시장이 더 주네? 그럼 어떻게 되죠? 외국인 자금이 그냥 미국 시장, 채권 시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좀 작용된다. 그렇다고 뭐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낮춰야만 사실 인플레이션 어떤 진정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자, 이 여부에 대해서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좀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또다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 침체입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 국면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금리를 또 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금리를 인하하거나 지속적으로 금리를 제로 금리를 좀 유지했던 코로나19의 시초 상황과 좀 동일해지는. 그때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때문에 금리도 거의 뭐 저금리 기조로 좀 유지를 좀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경기 침체를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서 안 되는데 지금 급등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판단했을 때는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아마 금번 또는 이제 다음번에 자이언트 스텝 단행 이후에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한 차례 이에 따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증감 여부를 보고 금리 인상의 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동결하거나 속도를 좀 조절하는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뭐 우려감은 좀 기웁니다. 네. 사실 뭐 자이언트 스텝 단행을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빠질 만큼 빠져간 자리에서 저가의 매수세에 따른 외인 자금의 수급 동향도 좀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인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매를 좀 빨리 맞는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시기를 좀 잘 견뎌간다면 하반기에 우리가 증시의 경직성들을 좀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 있기는 하지만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여력은 사실 충분치 않다. 이미 매를 미리 맞은 성격이다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고환율 수혜주라고 불리는 반도체주들은 울상입니다. 주가가 힘을 내지는 못해도 실적은 뒷받침을 해주고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디램 가격이 추가로 떨어질 전망이라서 디램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3분기 디램 가격이 2분기보다 10%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괜찮은 걸까요? 일단 지금 뭐 시장에서는 한간에 지금 이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반도체 수혜가 좀 있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수출 포지션 좀 큰 제품군들에 한해서는 이 제품 판매의 판가가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환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판가의 어떤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수익성이 좀 제고되는 관점이 좀 있고요. 네. 반대로 원 부자재의 수입 비중이 좀 높은 그런 회사들은 제조 원가가 당연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이후에 확보된 재고 이상에서는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아니면 동일한 단가로 이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율의 영향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이게 최근 기점에서 올해 초 기점에서 한 100원 정도 환율이 좀 올랐죠. 네. 판가 기준에 100원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손익의 감소폭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인데 지금 반도체는 수출 실적 호조에 따른 이 환율 상승은 호조로 좀 작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디램 가격의 하반기 전망치가 매우 좀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가 작년 하반기보다는 올해 1분기 그리고 오히려 2022년 하반기의 전망치가 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2차 전지 섹터에 비해서 반도체가 사실 좀 주춤한 것이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이 수급에 대한 어떤 의문보다는 판가 인하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저는 손익 관점에서는 그 영향은 좀 미비하다고 봐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차량용 반도체나 전체적인 이 반도체 수요량의 이 공급증 가치 또는 이 수요가 좀 부족한 현상은 아니다. 지금 사실상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이 인하된 것이 아니라 네. 이 지표는 사실상 작년 하반기부터 좀 점쳐졌던 좀 내용이었고 올해 1분기 그래도 큰 폭의 하락세를 좀 가져가지 않으면서 가격이 좀 동결화되면서 그런 요인을 좀 잘 이어갔는데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의 인하폭은 사실상 수급에 따른 어떤 불안정 또는 수요의 감소 요인이 아니라 경기 침체라는 이 우려감들이 시장에 좀 반영될 수 있는 지표를 선반영하는 효과다라고 좀 보는데 네. 저는 이 부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3분기 기점에서 4, 4분기에 또는 이 계절적 성수기인 4, 4분기 내지에는 1분기 기점에서는 다시금 실적 회복세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 반도체 단가의 인하 부분은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량용 반도체 등으로 수요가 부족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 주시니까요. 계속해서 더 그렇게 꾸준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오후 장과 또 내일장의 대응 전략도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시초장에서는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오늘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장 초반 9시 한 30분 기점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 전환을 좀 했다가 다시금 빅스텝 단행 이후에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이 소폭 좀 반영되고 있는 형국인데 이건 페이크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기점에서는 증시의 어떤 조정 사유는 좀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2300선을 좀 잘 견뎌주거나 코스닥의 경우에 750선을 탄탄하게 좀 잘 지지해주는 형국으로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 전까지 좀 잘 유지해준다면 상당한 지금 이 지지대 라인을 좀 잘 다지고 가는 것이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동 구간이 좀 이탈된다면 지난번과 같이 2300선을 이탈하는 흐름들 또는 코스닥의 700선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아직은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보다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계십니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기 전까지 코스피는 2300선, 코스닥은 750선을 지지하게 된다면 바닥을 잘 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시황 흐름과 또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기업의 공시를 제대로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수상한 공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변영인의 수상한 공시 시작합니다. 수상한 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P&K 피부 임상연구센터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0월에 설립돼서 2020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인체 적용 시험 및 체외 실험과 화장품 신원료 개발로 기능성 화장품 및 의약 외품의 인체 적용 시험에 기술 지원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피부에 사용되는 소재나 제품에 대해 사람에게 적용 후 안전성은 물론 제품의 기능이나 효능을 검증하는 시험을 진행하는 연구센터입니다. 기능성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 그리고 미용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인체 적용 시험, 인비트로 시험, 빅데이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 서비스 83.1%, 기타 인체 적용 시험 서비스 2.8%, 기타 13.9%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174억 원, 영업이익 64억 원, 당기순이익 7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억 원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으나 당기순이익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P&K 피부 임상연구센터의 기업 개요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 무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는데 최근에 무상증자 결정을 발표하는 이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어요.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는 상반기에 좀 그랬었고 2021년도에는 한 7월경에서 8월, 9월경 이 시즌에 무상증자를 좀 결정했던 회사들이 좀 대폭 늘어났고 올해 사실 무상증자를 결정했던 회사들이 좀 빈번해지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무상증자 결정이 이 단기 호재로 좀 작용되면서 네. 상한가를 뭐 크게 연출한 기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노토스가 있었고요. 공구, 음원 등의 어떤 기업들. 상한가를 뭐 계속해서 좀 기록을 해주니까 단기 수급이 좀 몰리면서 무상증자는 무조건 먹는다. 자, 이런 인식이 크게 좀 자리를 좀 잡았는데 착시가 있습니다. 무상증자 옥석가리기에 있고 이렇게 상한가 뭐 5번, 6번 가는 거 작전 수급 붙지 않는 이상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상증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를 글쎄요. 제가 이 회사의 CEO라면 무상증자 한 주당 어떻게 7주를 주죠? 장사 오늘만 하고 망할 건가요? 좀 이건 아닌데 적정한 유통직수를 염두에서 이 무상신주를 교부해 줌으로써 발행 후 이미 변경되는 추가적인 발행 전체 주식의 수가 많아진다면 주가 가치가 오히려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고 이로 인해서 유통직수가 또 너무 많다는 것은 주가 상승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하게 뭐 한 주당 뭐 발행 주식수가 뭐 2억 주, 3억 주씩 되는 회사들 동전주에 계속 머물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폐주로 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올라가려고 하면은 사실상 너무나 많죠. 주식수가 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가볍다라는 표현을 절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결정할 때 주주가치의 이 재고 차원에서 검토는 아주 유익한 것이지만 발행 증감추 이후에 주가의 어떤 시뮬레이션 양상도 좀 해보고 적정한 시가총액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 우리 주식이 향후에 가치 반영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시총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염두도 필요한데 이게 대충 생각이 없이 이사회에서 그냥 무상증자 주식 많이 주면 주가가 많이 오른다. 이 공식이 성립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 발표를 하게 되고 단기의 수급만 몰리고 나중에 이 신주, 무상신주가 유통된 시점에서 주가 바닥까지 다지고 나면 지금 제가 올해 초에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 회복률 더디는 회사들 상당히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기간상에서는 그래도 한 2년 이내에 주가 반등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 뭐 공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K 피부 임상연구센터입니다. 회사는 현재 발행 주식이 750만 2,644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주당 무려 3주의 무상 신주를 교부해 주는 겁니다. 신규 발행될 예정 주식수는 2,250만 7,932주인데 한 주당 3주를 교부한다는 것입니다. 신주의 교부 예정일은요. 자, 7월 27일입니다. 무상 신주를 받기 위해서 7월 27일까지 주식을 좀 보유해야 되는데 7월 27일 날 주식을 사면 무상 신주를 받을 수가 없죠. 항상 이 영업일 전에 매수를 해야만 신주 배정 기준일에 무상 증자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단 내용 보겠습니다. 회사는 무상증자 전 750만 2,644주의 발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주당 3주를 교부해 줌으로써 무상증자 이후에는 3천만 주에 육박하는 3,001만 576주의 발행 주식으로 변경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무상증자 소식에 어제 보란 듯이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자기 주식 처분과 관련한 공시를 발표하면서 회사의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의미인가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데 자기 주식도 처분하고 무상증자를 한다, 자기 주식 처분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게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5월 2일 날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기 주식 1억 800만 원어치를 임직원의 상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처분한 바가 있었고요. 최근 7월 11일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14억 6천만 원을 회사 유동성 및 투자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처분한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 관점에서는 장내 처분보다는 오히려 자사주를 좀 지키는 것이 좀 더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길이었죠. 그런데 수일이 지나고 나서 회사는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한 주당 무려 3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하게 된 건데 이게 좀 기대감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 좀 급등을 했는데 항상 함정이 좀 있어요. 무상증자가 발표됐던 시점이 바로 어제였죠. 네. 자, 시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날짜인데 주가는 발표일 이전에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이미 오르고 있죠. 네. 무상증자 소스는 이미 다 시장에 풀린 겁니다. 소위 말해서 냉정히 말해서 시장에 풀렸다기보다 내부자로 하여금 이미 소문이 난 것이죠. 안 그렇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죠. 모아데이터의 경우에는 좀 예외였습니다. 모아데이터의 경우에는 좀 예외였는데 P&K 피부임상연구센터, 자, 이런 관점에서는 솔직히 눈에 보이는 뻔한 수작이다.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만큼 해서 무상증자를 결정하면 여기서 다시금 또 무상신주 받으면 무조건 좋다라는 인식 때문에 여기서 또 매수를 하려고 들어요. 이미 무상증자는 기존의 주주 관점에서 저점에 매수하고 있었던 주주의 관점에서의 혜택이지 고점 상태에서 매수하였다간 소위 말하는 물리기 십상이고 권리락가 이후에 무상신주가 다시금 유통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수익이 아니라 손실폭이 좀 더 커지거나 손실이 부분적으로 좀 만회가 되겠지만 네. 그래도 손실 계좌를 좀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항상 무상증자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수반해서 단기 급등한 종목을 사기에는 좀 다소 좀 리스크하다는 점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상증자 소식이 기대감을 수반하긴 하지만요. 이미 다 작용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에서야 눈여겨보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P&K 피부 임상연구센터는 화장품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죠. 화장품 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인데요. 1분기 매출액도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하반기에는 그럼 전망이 괜찮으실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1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가 40억 원의 1분기 매출을 했는데 올해 한 소폭 좀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1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를 했고 당기순이익 역시 13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는데 그래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지만 매출액의 어떤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한 이 배경 중에 하나는 P&K 피부임상연구센터는 말 그대로 체외 진단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겁니다. 화장품 제조사 또는 화장품의 원료사 등으로부터 이 연구를 좀 의뢰받아서 이에 따른 어떤 체외 진단 임상을 수행해서 이에 따른 평가 용역 보고서를 좀 제출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그런 회사인데 좀 내용을 보면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 서비스 부분,
기타 인체 적용 시험 서비스 부분입니다. 화장품이 사실상 이 체외에서의 어떤 독소가 있는지 또는 이게 임상, 인체 적용 관점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효능이 있는지를 검사해주거나 이 적용에 대해서 이 시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용역 연구를 수행하는데 전체 매출 포지션의 83.1%는 화장품의 인체 적용 서비스 부분에서 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화장품 업황이 살아나야만 이에 따른 가시화된 이 신규 라인업 출시 또는 뭐 화장품도 주기적으로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신제품이 좀 리뉴얼이 되고 네. 이 트렌드에 맞게 계속 좀 고도화가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런 관점에서는 인체 적용 시험 단계를 좀 걸쳐서 시판이 되는 어떤 흐름일 텐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 화장품 시장이 다시금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좀 회복이 좀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국내 내수의 어떤 관점보다는 해외 수주, 해외 판매가 좀 더 커져야 되는 숙제를 좀 안고 있는 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P&K도 아직은 이 화장품 이 대형 3사,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의 이 해외양 매출 부분이 좀 회복되는 어떤 기점 안에서 P&K 피부 너무 기네요.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의 경우에도 화장품 업황의 회복이 중요한 실적 회복 포인트가 아닌가 전망을 해봅니다. 네, 역시 업황 자체가 회복이 돼야 실적이 계속해서 따라와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무상증자 결정으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양이죠. 어제는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또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그래서 좀 뭐 열변을 좀 토해 드렸는데 네. 무상증자가 반드시 좋다라는 것은 지금만 좋은 거예요.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내가 이 상장일 이후에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상증자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주가가 올라요. 그리고 무상증자가 발표가 됐다면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은 그래 주가 상승분에 대한 차익 플러스 이후에 권리공매도 전에 뭐 매각하든 아니면 신주 배정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가 매도해서 무상 신주가 다시금 들어오면 이게 일종의 보너스 아닙니까? 네. 이 주식을 팔아서 투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지금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기대감이 수반된 상태에서 덥석 물면 이게 꼭지가 될지 여기서 권리랑 맞고 하락한 구간을 회복해 주지 못한다면 다시금 무상 신주가 들어온 시점에 100% 손실 납니다. 네. 그리고 이 이후 관점에서 그럼 좋아진 내용들이 있느냐? 지금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의 경우에도 750만 주의 상장 주식수가 3천만 주로 확대가 된다면 다소 이제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주가 2만 1,000원 부분. 단기적으로는 이 주가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적정 유통직수의 어떤 선택이 세 주는 좀 너무 많이 주지 않았나. 저는 한 주당 2주 내지 한 주당 한 주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 추이에 대해서는 추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차트 좀 살펴보면 지금 매수 도래 구간을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이미 수반이 됐고 저점의 영역대에 대한 메리트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증시의 착시 요인에 대한 효과 부분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오늘 사실상 추세적으로 좀 매수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만약에 신규 매수의 기회를 준다면 15,000원에서 16,500원 15,000원에서 16,500원 구간에 돌입되어 준다면 무상증자 기대감을 갖고 무상신주를 좀 받는데 좀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글쎄요 이 구간을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 구간 이상에서 계속 흐름 유지하다가 권리락가 이후에 아마 이제 주가의 흐름 좀 이어질 텐데 저는 리스크하던 관점에서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 다만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은 2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은 이미 수반됐다라고 하십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이미 지난 상황이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2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P&K 피부 임상연구센터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모비릭스입니다. 모비릭스의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7년 7월 설립돼서 2021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모바일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캐주얼 장르 및 미드코어 RPG 장르 게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국내 스마트폰용 게임 개발 및 서비스를 시작으로 글로벌을 대상으로 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 등의 오픈 마켓 서비스, 게임 퍼블리싱 등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약 200종 내외의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매출 포지션은 인앱 결제 47.6%, 광고 52.4%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567억 원, 영업이익 100억 원, 당기순이익 9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30억 원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으나 당기순이익은 18억 원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모비릭스의 기업 개요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모비릭스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인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저한 시황 변동이 뭐냐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한국거래소가 이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건데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라서 공시 규정상에 공시 대상 존재 여부에 관련된 사항이 있냐라고 좀 물어보는 것이고요. 7월 12일 6시까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 공시를 좀 했는데 회사 오늘 답변을 바로 어제 답변을 했죠. 네.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내용은 중요한 정보가 없다. 최근에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돼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는 한국거래소의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코스닥 공시 규정에 따라서 이 주가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했는데 최근에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된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 자, 너무 싱겁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조회 공시 요구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 네. 이게 왜 주식이 올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회사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발표한 거예요. 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확정과 미확정 중요 정보 없습니다. 확정은 우리 주가 이래서 올랐습니다. 우리 무상증자도 결정할 거고요. 자금 조달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고 자금 조달 얼마 받기로 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정해서 공시하는 것. 이게 확정 공시고 두 번째 미확정 공시는 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된 바가 없다. 확정되면 다시 알려주겠다. 또는 자금 조달을 검토하고 있는데 또는 타법인 주식 취득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미확정입니다. 네. 중요 정보 없으면 우리 회사 주가가 오르는 거 우리 회사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공시상의 중요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지금 시장에서 모비릭스 무상증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무상증자 한다더라 카더라만 계속 찌라시처럼 돌았죠. 저한테도 뭐 한 수십 건 연락이 좀 많이 왔었어요. 이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자르지 않으면 물리기 십상입니다. 이게 끝물에 들어가서 또 물리면 오늘같이 중요 정보 없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뭐 하락폭 좀 가져가고 있는데 회사 이처럼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중요 정보 없습니다 라고 공시를 했는데 종토방에 가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무상증자 지금 안 하고 조금 더 검토해서 또 바로 또 할 거야. 희망 회로를 자꾸 돌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중요 정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무상증자를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라고 묻는다면 회사 페널티입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관련된 사항들은 공시의 제척기간이라는 걸 두게 돼 있습니다. 확정 공시는 예외로 하고요. 미확정 공시 우리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검토 사항들을 안 한다. 자, 이것도 조회 공시의 번복 요건이 좀 되고요. 네. 세 번째 중요 정보 아무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한 일주일 있다 무상증자를 한다. 또는 뭐 자금 조달을 한다. 공시 사항들에 관련된 여기 나와 있죠. 이 회사 한국거래소의 이 코스닥 공시 규정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 기재되고 있는 이 공시 사항들이 있어요. 이 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이 만약에 공시가 되면 회사는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공시 번복 내지는 공시 불이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중요 정보가 없다는 것은 한 달 내에
회사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팩트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1일에는 유상증자 결정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을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뭐 유상증자는 호재로 보통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기상 주가가 올라가는 게 하필 그 소식이랑 좀 맞물렸거든요. 일단은 뭐 유상증자의 또 기대감보다는 저는 사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차트 흐름들 보면 저 모비릭스 7월 4일 기점 만 원대 저점의 영역대까지 좀 내려왔어요. 이게 최근 고점이 2022년 1월 6일 27,50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이중바닥 이후로 지금 주가 추세적으로 완전히 좀 무너진 형국인데 네. 단기 이 지수 저점의 신저가 부근에서 매기가 유입됐던 현상이 바로 무상증자라는 이 찌라시였습니다. 무상증자를 한다더라 무상증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돌면 돌수록 순환매 시세에서 최근에 낙폭 과대장의 테마로 좀 작용된 요인이 있었는데 모비릭스가 뭐 공식적으로는 이 언론을 통해서 좀 발표한 바가 있었죠. 회사는 지금 이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서 무상증자를 검토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자사주 취득이나 주식의 자사주 취득이나 자사주의 소각 등에 관련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은 검토 중에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공시에는 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사주 취득을 검토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 등을 뭐 검토하고 있는데 네.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죠. 그럼 페널티를 먹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1개월 이내에 시행될 수 있는 지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모비릭스 입장에서는 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는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게 1개월 이내 가시화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자,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비릭스도 뭐 무상증자 관련된 소식에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모비릭스는 모바일 게임의 강자입니다. 뭐 대표작인 벽돌 깨기 퀘스트 이 게임이요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가 1억을 넘어섰는데요. 앞으로 수익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 나간다죠. 네, 지금 일단 1분기 실적을 보면 일단 뭐 감소 추세입니다. 134억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1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4억 5천만 원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영업이익의 폭이 좀 감소된 수치입니다. 당기순이익은 5억 7,800만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7억 9천만 원을 기록했던 전년 1분기죠.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손익이 감소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코로나19의 수혜주로 좀 작용했던 언택트 관련주, 게임주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거리 두기의 제한 조치가 좀 강화됐고 이로 인해서 뭐 집합 활동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콘텐츠를 보거나 또는 뭐 게임을 하는 유저의 인구 유입률이 좀 증가했었는데 이 시점이 2022년도 4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폐지되고 이게 엔더믹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레저 활동이 좀 빈번해졌죠. 네. 이게 사실상 시대가 가져온 역행의 흐름이었는데 코로나 시국에는 사실상 뭐 OTT나 게임 관련주들이 사실상 수익 관점에서 실적도 많이 동반을 했었는데 이후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뭐 게임을 하는 것보다 놀러 가거나 네. 다른 여가 활동에 취미 생활들이 좀 더 강화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성장이 좀 다소 좀 제한적인 어떤 상황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블록버스터급의 어떤 게임을 출시하는 여타 회사보다는 게임의 요소가 좀 이게 좀 캐릭터 게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이 게임의 폭이 그렇게 뭐 고도화된 어떤 게임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네. 사업보고서 잠깐 보면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에 이 회사 벽돌 깨기 퀘스트라는 게임이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단순한 이 게임의 형태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뭐 시간 주기기용의 게임이다. 네. 자, 이런 관점이고 MMORPG라든가 뭐 특정한 뭐 익사이팅한 어떤 게임을 과금을 많이 주면서 해야 되는 어떤 게임의 어떤 수준과는 좀 다른 게임의 양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매출 비율은 게임 서비스를 통해서 광고 인앱 결제를 통해서 회사를 좀 수익성 관점 좀 제고하는데 이처럼 언택트에서 컨택트 산업으로서의 어떤 이 변화는 사실상 성장에 좀 제한 요건이 있다는 점, 이 점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게임주들의 주가는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 전망도 썩 좋지는 않은 건가요?
저는 딱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 게임이라는 건 사실은 매니아층이 얼마만큼 강하고 매니아층을 얼마만큼 형성되고 충실하게 유료 과금을 해줄 수 있는 유저들을 얼마만큼 많은가. 충성스러운 유저가 꾸준하게 과금을 해주면서 서비스가 잘 진행되면 회사는 안정적인 어떤 서비스 진행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좀 얻어갈 수 있는데 네. 지금 모비릭스의 경우에는 진행되는 이 게임, 뭐 아까 우리가 벽돌 깨기 퀘스트도 봤고요. 지금 뭐 마블 미션이라는 게임. 지금 이 게임의 어떤 유형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 이게 솔직히 뭐 매니아층을 좀 두면서 막강한 과금 요건을 가져갈 수 있는 게임은 아니죠. 흔히 조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실증 날 수 있는 캐주얼 게임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는 네. 모비릭스는 사실상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고 그만큼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유저로 하여금 그 뭐 실증이 좀 나더라도 네. 자주 게임을 해서 이게 인앱 광고 결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자, 이런 성과인데 저는 그래도 이게 성장성을 좀 폭발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만약에 모비릭스에서도 출시작에 대해서 좀 더 고도화된 어떤 게임 투자를 좀 병행해서 간다면 다른 어떤 게임사들처럼 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타깃층 게임이 출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가 1억을 넘어섰다는 벽돌 깨기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캐주얼 게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임킬링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앞으로 성장성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려면 좀 더 고도화된 게임이 출시가 되어야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주실까요? 근데 우선은 지금 이 전고의 영역 대비해서 상당수 지금 뭐 낙폭이 좀 심화됐던 흐름도 보이고 있죠. 2022년도 1월기쯤 41,000원에서 증시 입성한 회사의 어떤 흐름들은 지금 역사적인 저점의 영역대까지 좀 내려와서 최근에 어떤 기대감을 좀 부각됐던 원인은 저점 영역대에 따른 매수 완발 심리가 좀 반영됐는데 여기는 무상증자 기대감이 좀 반영된 효과가 좀 컸다는 거죠. 네. 지금 반등 추세 부분에서 만약에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주주가치를 위한 재고 방안이 좀 나왔다라면 지금 추세적으로 좀 2만 원대는 충분히 좀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에요. 18,000원에서 2만 원대는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맞았는데 지금 단순히 회사에서 뭐 중요 정보 없습니다라는 이 공시가 오늘의 악재로 좀 작용을 좀 했던 셈이고 아직 추세 관점에서는 살아는 있습니다. 지금 요구안인데 13,400원, 13,4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데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 신규적 매수 관점 가장 좋은 구간 12,000원에서 13,000원,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신규 접근을 하는 관점에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해주십니다. 저점 영역대에 이르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뭐 18,000원에서 2만 원대는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는 13,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12,000원에서 13,000원에 도래했을 경우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이었던 모비릭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와 모비릭스 두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빠르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세계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방송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변영인의 수상한 공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